9. 정계 은퇴 성명.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1981년 1월 31일 청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구치소의 사형수는 머리를 깎지 않지만 기결수는 머리를 깎는다. 머리를 깎은 김대중은 살았다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김대중의 방은 다른 죄수들의 방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복도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있고 감방의 주변에는 담장을 새로 쌓았다. 김대중을 전담하는 교도관은 5명이었다. 김대중은 교도소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 안에서 읽은 책은 러시아 문학 책들도 있고 중국의 논어, 맹자, 사기 등 고전과 조선 말기의 실학책과 율곡과 원효대사의 저서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도 끼어 있었다. 미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창의력이 핵심이라는 내용이었다. 한 달에 10분씩 가족들과 면회를 할 수 있었다. 후에 한 달에 20분으로 시간이 늘어났다. 이효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의 수는 649통이었다. 김대중은 감옥 안에서 화단을 가꾸기도 했다. 봄과 가을에 화단을 가꾸며 정성을 보냈다. 1981년 12월 16일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1982년 2월 이희호는 김대중을 면회왔다.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어요. 뭐 특별한 이야기라도 했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1982년 3월 1일 특별사면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1982년 12월 10일 안기부에서 사람이 나왔다. 선생님, 몸도 불편하신데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정 뜻이 그러하다면 나를 풀어주고 국내에서 치료받게 해주시오. 이희호는 후에 안기부장과 만나서 면담을 했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해외에서 국제 여론을 환기할 분은 당신뿐이라고 모두들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미국으로 떠나야 구속되었던 분들도 나올 수 있답니다. 12월 16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기빈용 특별병실에 입원했다. 경찰 수백 명이 병원 주변을 에워쌌다. 출국일은 23일이라고 알려왔다. 문화공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중은 가족의 요청에 의해 인도적인 배려로 병원으로 옮겼으며 곧 가족과 함께 도미할 것이다. 정부가 김대중 본인과 가족의 희망을 참작해 미국에서의 신병치료를 포함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화합을 이룩하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와 전두환 대통령의 각별한 인도적 배려로 결정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건 같은 대형 악재를 덮어버리고자 이미지 반전을 시도한 것이다. 23일 오후 4시 이희호와 홍일, 홍업, 홍거리 병실을 찾아왔다. 6시가 넘어 가족들이 병실 문을 나섰다. 김대중은 커튼이 드리워진 구급차에 실렸다. 김포공항의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었다. 구급차에서 내리자 눈앞에 바로 비행기가 보였다. 트랩 앞이었다. 비행기는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이었다. 비행기에 타려고 하니 청주교도소 부소장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읽었다. 형 집행정지로 석방한다. 여권과 비행기표를 받았다. 이렇게 김대중과 이희호는 한국을 떠났다. 미국에 도착한 시간은 12월 23일 밤 10시 45분이었다.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 도착했다. 제미 교포와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300여 명이 김대중을 맞이했다. 김대중은 사람들과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이건 대통령,
케네디 상원의원, 솔라즈 의원 등에도 감사드립니다. 각국의 여러분들이 자유회복을 위해 지지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국인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싸울 생각입니다. 김대중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여 신병 치료를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맴돌았다. 결국 김대중은 1985년 2월 6일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었다. 공항 근처의 홀리데이인 호텔에 김대중이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곳에서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주의만이 구국의 길입니다. 내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나의 귀국은 필요합니다.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킬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겁한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85년 2월 8일 오전 11시 40분 김대중은 고국 땅을 밟았다. 필리핀의 아퀴노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정부기관 요원이 안내를 받고 따라가다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절대 특별 안내는 받지 않겠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출입심사 창구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복 경찰들이 김대중과 이희호를 둘러쌌다. 그들은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공항 1층에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대중의 호주머니에는 귀국 성명서가 들어있었지만 발표할 기회는 없었다. 성난 군중들은 시위를 벌였다. 김대중은 동교동의 자택에 도착했다. 그곳은 새로운 감옥이었다. 경찰들은 주변을 지켰고 마치 요새처럼 몇 겹씩 둘러싸고 있었다. 전하는 도청당했고 우편물은 검열당했다. 선거 사흘 전이었다. 2월 12일 총선이 끝나자 결과는 신민당의 승리였다.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얻어 67석을 얻었다. 정부의 편이었던 야당 민한당은 3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되지 않아 민한당 당선자 35명 중 29명이 신민당에 입당했다. 신민당은 103석의 거대 야당이 되었다. 3월 6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정치활동 규제가 풀렸고 김대중을 포함하여 16명의 규제가 풀렸다. 3월 15일 김상현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권한대행의 자택에서 김영삼 공동의장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김대중에게 미 추협 공동의장에 취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은 바로 수락했다. 4년 10개월 만에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정치 규제는 풀렸지만 김대중의 가택연금은 계속되었다.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였고 남북 스포츠회담을 열었다. 9월 20일부터 4일간 50명의 이산 가족이 상봉을 위해 판문점을 넘어 고향을 방문했다. 1966년 1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국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선거 방법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선례와 서울올림픽 개최라는 긴급한 국가적 과제를 성취하고 난 1989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김대중의 신민당은 2월 12일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에서는 김대중에 관한 탄압을 시도하였으나 개헌 서명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시위로 번지더니 점점 격해졌다. 그 후 반미 반핵구호로 바뀌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5.3.1 인천 시위를 자경 용공 세력의 반정부 폭력행위로 규정했다.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 민주광장에서 전국 26개대 대학교 학생 2,000명이 모여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을 열었다. 경찰은 학교로 난입하였고 학생들은 화염병으로 맞섰다. 경찰들은 최루탄으로 학생들을 몰아냈고 학생들은 건물 안에 갇혔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동원된 병력은 3,000명이었고 1,525명을 연행하여 1,274명을 구속했다. 그 와중에 금강산댐 사건이 터졌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해서 수공으로 서울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금을 거뒀고 방송은 이틀 중계를 했다. 김대중은 이를 보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광란의 권력이 힘을 합친 한파는 온 국민을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 떨게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화로 가는 마지막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여러모로 제한된 상황 아래서 난국 타개를 위한 뚜렷한 역할을 할 수 없는 나는 안타깝고 초조한 심정으로 요즘 전국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건국대학교에서의 사태에서 오늘의 현실을 가져오는데 아무 책임도 잘못도 없는 우리 젊은 자식들이 무더기로 희생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심정이다. 현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 직선제로의 개헌에 의한 조속한 민주화의 실현밖에 없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여기서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전두환 정권이 수락한다면 비록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천명한다. 서독에 있던 김영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선제와 사면 복권 등 민주화가 되면 김대중의 출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일축해버렸다. 결국 정부의 감시와 연금은 더욱 심해졌다. 학생들은 김대중의 동교동 자택 근처로 와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김대중 선생 연금 해제하라. 김대중을 복권하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쇼크사라고 검찰에 보고했으나 부검을 한 오현상 박사는 물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6월 9일 연세대 교문에서 학생들과 백골단이 공방이 있었는데 이때 날아온 체류탄에 이하늘 군이 쓰러졌다. 곧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민정당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렸다.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선출되었다. 간선제 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도였다. 같은 시각 성공회 대강당에서는 호원철폐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민통령, 민주협, 민교협의 단체와 종교계가 합쳐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김대중, 함석헌, 김영삼, 문익환, 김직일, 윤공희, 홍남순이 고문으로 초대된 조직이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독재를 타도하자는 5개 방송을 시작했다. 6월 10일 오후 6시가 되자 차량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도심으로 시위대가 밀려왔다. 사무직 넥타이 부대가 합세했다. 군중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전국 22개 도시 514곳에서 30만 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체류탄을 난사했다. 전국에서 3,831명을 연행했다. 신부들도 성명을 발표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가장 앞장서서 신부들을 방어했다. 시위는 갈수록 거세졌다. 6월 25일 김대중의 연금이 풀렸다. 김대중은 4.13 호원 조치 철회, 직선제 또는 선택적 국민투표 실시,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이 열렸고 전국에서 18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경찰은 체류탄을 쏘기에 바빴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선제 개헌과 함께 김대중을 사면 복권한다고 선언했다. 시국사범 석방, 대통령선거법 개정, 국민기본법 신장, 언론자유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 8개 조항을 제시했다. 민정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추인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위기구 선언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1987년 7월 9일 김대중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은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도 없앴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했다.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은 93.1%의 지지율로 확정되었다. 김대중은 9월 초 광주를 방문했다. 5.18 묘지에서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목포로 갔을 때 환영 인파가 끝없이 밀려왔다. 그리고 고향인 하위도로 갔다. 선산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틀이 지나 대전을 방문했다. 대전역 광장에는 5만 명이 모였고 연설을 하며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 김영삼과 교감을 하려 하였으나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와 당 총재를 다 맡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9월 29일 김영삼과 2시간 동안 단판을 지었다. 그러나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야운동의 산실인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이 김대중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전국대학의 총학생회에서는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대중의 지지가 높았다. 천주교사재단, 개신교 목사들, 조계종 승려들, 350여 명의 대학 교수들, 200명의 문인들, 김대중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그러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중은 10월 30일 신당 창당과 제13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신민당을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다. 1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중앙당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추대 전당대회를 열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된 김대중은 대의원 및 초청 인사 3,3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 나는 비록 야당의 단일 후보는 아니지만 이 나라 제야 민주 세력이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번 12월 선거의 의의는 완전한 군정 동식과 진정한 민간 정부의 회복에 있으며 이 기회에 일부 정치 군인의 정치 개입이라는 악습을 영원히 단절시켜 1000년 이상 유지해온 문민 정치의 전통을 재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치고 시청 앞에서 신촌 로터리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제13대 대통령 후보는 민정당의 노태우, 민주당의 김영삼, 평민당의 김대중, 공화당의 김종필, 그리고 백기환이 출마했다. 김대중은 한복을 입고 전국 유세를 다녔다. 평민당의 상징은 노란색이었다. 11월 1일 부산 유세를 마치고 국제호텔에 묵을 때 300명이 넘는 폭력배들이 호텔로 난입했고 김영삼을 청와대로 라는 구호를 외쳤다. 11월 15일 대구 두리공원 유세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근해 해역에서 공중 폭발했다. 100여 명이 참변을 당했고 희생자들은 거의 바그다드에서 탑승하고 귀국하던 노동자들이었다. 사건 발생 후 마유미라 불리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붙잡혔다. 나라는 안보 무드에 젖어들었고 노태우에게 유리하게 흘러들어갔다. 투표 사흘 전인 12월 13일 보라매 공원에서의 연설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연설회가 끝나고 난 후 10만 명은 시청까지 15km를 행진했다. 그러나 결국 김대중은 선거에서 졌다. 12월 16일에 치른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는 노태우 36.6% 828만 표, 김영삼은 28.0% 633만 표, 김대중 27.1% 611만 표의 지지를 얻었다. 야당은 단일화에 실패하였고 정권 교체도 실패했다. 야당 통합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김영삼은 평민당의 흡수 통일을 노리고 있었다. 17년 만에 소선거구제 총선이 열렸다. 4.161에 열린 총선에서 평민당은 70석을 얻었다. 민정당은 125석, 민주당은 59석, 공화당은 35석을 차지했다. 처음으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했다. 이로써 김대중의 평민당은 제1야당으로 발돋움했다. 김대중은 1972년 10월 유신 이래 국회에서 쫓겨난 지 16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사상 최대 규모인 160개국이 참가했고 동서진영이 모두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시민들은 차량 이부제 등을 적극 참여하면서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 특위와 오공 특위가 열렸다. 국민들이 관심이 몰려서 시청률이 60%에 육박할 정도였다. 전두환과 그의 친척 친지들과 주변인들의 부정축제의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도소에 가는 친인척이 줄을 이었다. 결국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백담사로 떠나게 되었다. 김대중의 평민당은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에 가족법 개정안이 있었다. 김대중은 오래전부터 여권 신장을 위해 가족법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의 가족법은 아내에게 재산 상속권이 없었고 딸들도 차별을 받았다. 헌법에는 남녀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었다. 가족법 개정은 여성단체에서도 오랜 세월 주장해온 것이었다. 김대중은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의 집에는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이희우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있다. 이것은 이희우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김대중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권 신장에 대해서는 여성운동가였던 이희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가 차별 없는 사회를 원했다. 1989년 봄에 김대중은 가족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각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차별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 가족법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며 위헌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는 반대했다. 그리고 가족법 개정안은 다른 현안에 밀려 보류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포기하지 않았다. 12월 15일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모이는 오자회담에서 가족법을 다시 거론했다. 김대중은 여당이 오공비리 청산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가족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민당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가부장적인 그 당시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었기에 그리고 여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결과 겨우 통과하게 되었다. 의원들은 남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리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 신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어머니의 권리가 아버지와 같고 딸들의 권리가 아들 형제와 같아지는 것으로 여성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1990년 1월 22일 오전 10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가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김종필과 김영삼을 양옆에 세우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여야의 다른 위치에서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보다 더 굳건한 정치 주도 세력과 국민적 역량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민족, 민주 세력은 이제 뭉쳐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중도 민주 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 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합하여 만든 새로운 당의 이름은 민주자유당이었다.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 대표 최고위원은 김영삼, 최고위원에 김종필과 박태준을 선출하였다. 여당은 이로써 299석 중 221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실 1989년 말 노태우는 김대중에게도 합당 제의를 한 적이 있었다. 야당 총재 3명과 청와대 회동이 끝난 후에 노태우 대통령은 김대중을 살짝 불렀다.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총재께서 시간을 좀 내주세요. 김대중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보자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변에는 보좌관을 비롯하여 아무도 없었다. 김대중을 바라보는 노태우는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김 총재, 이제 고생 그만하십시오. 나하고 같이 합시다. 김 총재께서도 이제는 좀 편히 사십시오. 김대중은 갑작스러운 노태우의 말에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총재, 나하고 당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같이 겪읍시다. 그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김대중은 노태우에게 대답했다. 나는 군사정부를 반대하고 또 전두환 장군의 5.17 쿠데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 대통령님과 같이 당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걸어온 길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 총재,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오늘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여소야대가 하늘의 뜻이며 국민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당과 평민당이 합치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김대중이 그렇게까지 나오자 노태우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대중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제가 듣기로는 3당이 합당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3당 합당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정을 펴는데 불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평민당은 그동안 초당적인 협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을 펴는데 우리가 한 번도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소야대라 하지만 모든 걸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야당이 다수를 점해도 몇 년이고 아무 문제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란 것도 한번 해봐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당이 없어지는 정치는 국민이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평민당이 본질이 다른 민정당과 함께 간다면 국민 앞에 우리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국민이 여야 통합을 죄악으로 또 치욕으로 생각하면 대통령께도 평생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김대중은 통합 제의를 뿌리쳤던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던 김영삼의 바람과 내각제 개헌을 원한 김종필의 타협으로 3당 합당이 이루어졌다. 8월 17일 평민당은 8명만 남아있는 민주당에게 야권 통합을 전격 제의했다. 평민당과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67대 8이었지만 당대 당 통합, 공동대표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제안은 9월 16일의 통합으로 결실을 맺었다. 당 공동대표에는 김대중과 이기택이 추대되었다. 최고위원회는 이우정, 박영숙, 박영록, 허경만, 조순형, 김현규, 이부영, 모교상을
선임했다. 사무총장은 김원기, 원내총무에는 김정길, 정책위 의장에 유준상, 대변인은 노무현 의원이었다. 1992년 새해가 되자마자 현대의 회장인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2년 3월 24일 제14대 총선거가 열렸다. 총선의 결과는 민자당의 참패였다. 민자당은 기존의 219개 의석에서 149개로 대폭 줄었다. 반면 민주당은 63석에서 97석으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신생정당인 국민당이 31석을 차지했다. 3당 합당에 국민들이 매를 들었다. 4월 29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서 촉발되었는데 애꿎은 한인들의 상점이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상점은 불에 탔으며 흑인들은 가게를 약탈하고 한인들을 공격했다. 대선을 앞둔 1992년 12월 11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에 모였다. 이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들은 김영삼의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자고 다짐한다. 이것은 국민당 정주영의 세력인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다. 김영삼의 당선을 위해서 관건을 동원한 사실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의 대책회의였다. 모인 사람은 법무부 장관, 군인, 검찰, 안기부 지부장, 경찰청장, 시장, 교육감이 모여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언론인들을 돈으로 매수할 것을 논의했다.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자 노태우 대통령과 총리는 발뺌을 했다. 김영삼은 성명을 발표하는데 부산 사건은 민자당과 전혀 무관한 일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나 자신이다. 나는 공작정치의 피해자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 자체가 공작정치의 일환이다. 불법적인 도청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말 몇 마디로 본말을 전도하고 전세를 역전시켜버렸다. 언론들은 왜 도청을 했느냐고 국민당을 몰아붙였다. 국민당은 일을 벌였지만 수습할 능력이 부족했다.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대중은 초원복집 사건이 일어나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지역 대결 양상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고 경상도 지역에서 김영삼의 몰표가 쏟아졌다. 김영삼은 997만 표, 김대중은 804만 표, 정주영은 388만 표, 박찬종은 151만 표였다. 김대중은 선거에서 또 패배한 것이다. 김대중은 선거가 끝난 다음날 밤에 이희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지 못했소. 지난 40년이 아득하다는 느낌이요. 그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와 정의와 통일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쳤소. 나의 이런 노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잘 알 것이오. 그런데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소. 마음을 결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동의해줬으면 좋겠소. 이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포옹을 했다. 여보, 우리 사형 선고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웃을 일 아니오. 그러나 이희우는 웃을 수 없었다. 김대중이 말을 하면 이희우는 받아 적었다. 이희우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패배를 겸허한 심정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영삼 총재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여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조국의 통일에 큰 기여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말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의 막중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기택 대표 최고위원 이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저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베풀어준 태산 같은 은혜를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당원으로서 저의 힘 닿는 데까지 당과 동지 여러분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헌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가슴 벅찬 심정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조용한 시민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김대중은 1992년 12월 19일 오전 8시 30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 앞에 서서 은퇴 성명을 읽었다.